전 세계가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는 지옥 같은 현장, 시속 100km의 눈보라가 미국 중부 전역을 집어삼킨 그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한가운데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되고 헬기마저 이륙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영하 40도의 극한 혹한 속 생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 구조대의 믿기지 않는 행동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순간,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진실도 밝혀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1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미국 중부를 강타한 그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하얀 지옥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속 100km의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눈보라는 마치 하얀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죠. 구조대 본부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25 참전 용사인 윌리엄 스콧 장군님의 차량이 고속도로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현재는 미국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육군 특전사 출신 정민수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위해 싸운 분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 거라. 그 말씀이 제가 이곳 미국에서 구조대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조대원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라. 헬기 이륙은 불가능하다. 반복한다. 헬기 이륙 불가능. 무전 소리가 울리자마자 제 구조대 파트너인 류청아 씨와 구조 차량에 올랐습니다. 청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소방 및 재난구조 전문가입니다. 평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동료죠. 도로는 이미 1m가 넘는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구조 차량의 바퀴는 계속해서 헛돌았고 차체는 거센 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분의 생명이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 3시 방향에 뭔가 보여요. 청아의 외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희미하게 차량의 윤곽이 보였죠. 즉시 차를 세우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칼날처럼 따가웠습니다. 윌리엄 스콧 장군님, 소리 들리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차창을 통해 안을 살피니 한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청아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체온을 확인했죠. 심각한 저체온 상태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정민수입니다. 장군님을 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아가 장군님의 맥박을 확인하며 외쳤습니다. 체온이 29도예요. 이대로 가다가 한 10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심장이 멎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온 담요를 덮어드리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켰죠. 그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구조대라고 했죠. 본부, 응급의료팀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그들의 등장이 이 구조작전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군님의 차가운 손을 붙잡을 때 저는 이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장군님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떨어진 장군님의 지갑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때 무언가 심장을 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한국 소년이 미군 장교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죠.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분들 덕분이란다. 그러니 그분들의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장군님의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청아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장군님의 손을 꼭 잡은 채 체온을 나눴습니다. 그때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장군님이 말을 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프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꼭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3년 혹한의 겨울,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할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어린 동생을 업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서 할아버지와 동생은 길을 잃고 헤매다 한미군 장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장교는 다리에 심각한 동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오히려 할아버지의 동생을 업어주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그날을 회상하실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 미군이 아니었다면 동생은 물론 나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누워 계신 분이 바로 그날의 그 미군 장교님이셨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군은 자신이 다리가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동생을 업고 가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발가락 3개가 동상으로 잘려나갔다더구나.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그때 그 소년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당부하셨죠. 언젠가 그 은혜를 꼭 갚으라고요. 장군님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듯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것을요. 7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청아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민수 씨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해요. 저는 주저없이 제 파카를 벗어 장군님께 덮어드렸습니다. 영하 40도의 한파가 제 살을 애는 듯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날 장군님께서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어린 소년을 구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했습니다. 장군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곧 일본 구조대도 도착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라면 더 효과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본 구조대 등장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본 구조대의 차량이었죠. 일본 구조대 차량에서 내린 사토 타케시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거만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일본 구조대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맡을 테니 비켜서 있으세요. 사토의 말투에는 명령조의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상태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장군님의 체온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한국 구조대. 사토가 제 말을 자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없으면서 방해나 하지 마시오. 이런 혹한기 구조는 일본의 전문 장비가 필요한 법이니까. 청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장군님의 상태가 매우 위급해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토는 청아의 말은 아예 무시한 채 자신의 팀원들에게 일본어로 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의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죠. 이봐요, 생명을 구하는데 국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토가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협력. 전쟁 때도 그랬지. 너희는 언제나 우리보다 느렸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잖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장군님의 생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토 씨,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당신은 모르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사토가 다시 한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지. 당신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떠들어대는지. 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구조 상황에서는 우리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어. 그때 청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 장군님의 맥박이 더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즉시 장군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토와 그의 팀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장비를 정리하느라 바빴죠. 그들에게 장군님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본부 여기는 정민수입니다. 응급의료팀은 언제 도착합니까? 저는 무전을 쳤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최소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사토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우리 장비로는 10분이면 됩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네. 우리 일본 등산객들이 조난당했다는 연락이 방금 들어왔거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장군님은 어쩌고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먼저 구해야 하니까.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아가 제 어깨를 붙잡았죠. 민수 씨, 지금은 참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군님을 살리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토 씨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구조대원이 맞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사토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원들에게 일본어로 뭐라고 지시를 내린 뒤 서둘러 차량으로 향했죠.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고 체감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군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둘의 힘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청아가 장군님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사토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우리는 동쪽으로 갑니다. 미국 노인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어차피 이 나이에 살아난다 해도 얼마나 더 살겠소?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사토 씨,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에 귀천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젊은 등산객 넷과 94세 노인,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을까? 당신들은 아직도 감정적이구만.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아가 제 팔을 잡았죠. 민수 씨, 참아요. 지금은 장군님이 더 중요해요. 사토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일본어로 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장비를 챙겨 차에 실었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마지막 경멸의 눈길을 던진 뒤 차량에 올랐습니다. 당신들의 구조 방식은 너무 구식이야. 우리 일본의 최신 장비가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구조가 가능한 법이니까. 사토의 마지막 말이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일본 구조대의 차량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국적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니. 그것도 구조대원이 말이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 갔고 시야는 불과 1미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정민수입니다. 저희가 직접 장군님을 후송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수 대원,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현재 기상 상황에서는 다른 팀을 기다리세요. 본부 제가 특전사 출신이란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군님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죠. 청아와 저는 재빨리 우리가 가진 모든 보온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응급담요로 장군님을 감싸고 산소 마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했죠. 우리는 장군님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해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조대원으로서의 사명이 아닌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의리였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곧 해가 지면 기온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했죠. 청아와 저는 장군님을 들것에 실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요? 청아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쉬면 우리도 얼어붙을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해요. 눈은 이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눈을 헤치고 나가야 했죠. 들것을 든 우리의 팔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장군님의 숨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전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청아가 외쳤습니다. 민수 씨,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밟고 있던 눈더미가 무너지면서 청아가 서 있던 자리까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아는 순식간에 눈사태에 휩쓸려 눈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즉시 들것을 고정시키고 청아가 사라진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청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눈을 파냈죠. 10초, 20초, 30초.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이 눈에 묻히면 4분 안에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이상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도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재빨리 그 부분에 눈을 치우자 청아의 재킷 일부가 보였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파냈습니다. 다행히 청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파랗게 얼어 있었죠. 저는 즉시 제 상의를 벗어 청아의 몸을 감쌌습니다. 청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장군님은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군님을 걱정하는 청아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청아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청아를 부축했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 채 다시 장군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정민수입니다. 청와대원이 눈사태에 휘말렸으나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잡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었죠. 이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해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청아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틀거렸고 저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순간 장군님께서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즉시 장군님의 상태를 확인했죠. 맥박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들것을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장군님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전진해야 했죠.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점점 그 불빛은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한국 구조대죠? 중국 구조대입니다. 중국 구조대의 팀장 리 펑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죠. 리 펑의 지시하에 중국 구조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최신 의료 장비를 꺼내 장군님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죠. 리 펑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두 분이 체온을 나눠주신 덕분에 장군님이 버티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리 펑 씨, 어떻게 우리를 찾으신 거죠? 리 펑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본 구조대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리 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최신 장비만 믿고 위험한 루트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조하러 가는 길이었죠. 사토 씨는 지금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내 일본인 등산객들도 찾지 못했죠. 결국 그의 오만함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중국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장군님을 들것에서 차량 안으로 옮겼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회복되자 장군님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한국은 사람을 구했고 일본은 체면을 구하다가 조난당했군요. 리 펑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장군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습니까? 리 펑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장군님을 살리시다니. 이게 바로 진정한 구조 정신이죠. 우리는 신속하게 가까운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장군님은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청아와 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만난 사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듯했죠.
사토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의 구조 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길게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죠.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건 최신 장비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죠. 며칠 뒤 일본 구조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토의 무책임한 판단이 결국 그들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죠. 반면 우리 한국 구조대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인간의 목숨을 건 구조정신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군님의 그 따뜻한 미소였죠. 마을의 작은 병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의 신도들이었죠. 그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따뜻한 국밥 가져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보온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 어서 들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불하고 옷도 준비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장군님 방에도 전기장판 깔아드렸고 온도 딱 좋게 맞춰놨습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구조대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에게도 똑같이 음식과 이불을 가져다 주었죠. 아니, 왜 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시는 거죠? 제가 의아해하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국적이 어디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실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였습니다. 그는 한인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이런 게 한국인의 정이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사토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 됐지. 다 식기 전에 어서 먹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준 구조대원들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보듬는 한국인의 마음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장군님의 병실로 찾아갔을 때 이미 많이 회복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군님 곁에는 사토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사토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술과 장비만을 믿었던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말이죠. 장군님께서 사토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젊은이, 이제 진정한 구조의 의미를 알게 된 거요. 그걸로 충분하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 병원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인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온기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장군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7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민족을 위해 싸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씀에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이 만든 이 작은 기적. 그것은 어떤 최신 장비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장군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장군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장군님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 다다르자 장군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죠. 그리고 떨리는 다리로 서서 경례를 하셨습니다. 이제야 찾아왔소. 장군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저를 구해주었소. 덕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 주머니에서 낡은 훈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6.25 전쟁 때 받은 훈장이요. 장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소. 하지만 이제는 당신 할아버지 앞에 바치고 싶구려. 장군님은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군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 목숨을 건 구조,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충원을 나서는 길, 장군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7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한국인들은 나의 생명을 구했소.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은혜. 그것은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소중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날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와 있었으니까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6.25 참전용사 스콧 장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한국 구조대의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7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